좀 원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탄소 중립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탄소 중립이라는 게 과연 진짜 어떤 거냐? 그 앞에 붙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기후 변화 대응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라는 부분이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 얘기를 하고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이슈들 보면 언급은 했지만은 저 강원도 쪽에 큰 산불이 나라든지 이제 산불이 났는데 불도 잘 안 꺼지고 왜 그럴까요? 건조하기 때문이다. 땅 속에 남아 있었던 어떤 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 그렇게 크게 번지지도 않는데 그만큼 기후가 변했다는 거죠. 또 요즘 최근에 한 달여간에 막 얘기된 게 있습니다. 벌들이 사라졌어요. 얘네들이 어딜 갔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다른 원인들도 있지만 역시 기후 변화에 따른 그 벌들의 어떤 환경들이 변했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죠. 코로나도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얘기를 했었을까요? 바로 무분별한 자연의 개발과 또 그에 따라서 실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생기고 자연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에 재앙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초기 때서부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기후변화라는 게 진짜 인간이 그런 건가? 이게 원래는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간빙기라는 부분이 있고 이 태양의 이제 그 흑점이라는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연적인 거지 무슨 그런 음모론적인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보여드리는 요 세 가지 그래프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좀 크기가 좀 작은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맨 앞쪽에 있는 거는 킬링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 CO2량의 대기 중에 CO2량이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뭘 보여드리냐면은 전 세계에 있어서 산업시대 1960년대에서부터 생산되어진 플라스틱의 양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730만 톤. 지금 요 숫자를 제가 다시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300만 톤입니다. 3억 7,300만 톤.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 다음에 요 그래프는 뭘까요? 실제 1960년대가 요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온이 지금 현재 변화 부분이 1.5도, 1.2도까지입니다. 이제 1.5도 이상 변하면은 티핑 포인트를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죠. 실제 그 뒤에 기온의 상승 보면은 잘 보시겠지만 산업시대 전후에 있어서 실제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1960년대서부터. 이 부분을 전체 그래프를 보시면요. 결국엔 기후변화, 온도의 1.5도 그 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경제적인 활동에 의해서 증가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음모론이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 다들 이제 느끼고 있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은 이 변화에 대해서 실제 우리는 진실로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석유화학 발전에 의한 부분에 의한 온실가스의 발생이 커졌고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 바로 탈석유화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좀 오늘 연사들이 쭉 말씀하셨는데 바이오 플라스틱 또는 리사이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상 땅 속에서 더 이상 석유나 석탄을 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산업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패내면 안 되겠죠.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은 물리적 화학적 리사이클 또는 유기적 리사이클, 혐기와 효기화를 통해서 생분해 얘기를 했지만요. 좀 뒤에는 설명드리겠지만 생분해와 퇴비화와 이런 개념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정리를 좀 뒤에는 드릴게요. 유기적 리사이클을 통해서
실제 지구 대기의 CO2량의 변화가 없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계속적인 탄소의 순환을 만들어간다. 이 부분에 기여하는 산업 활동이 바로 탄소 중립형 산업인 겁니다. 그러한 산업들이 활성화되고 장려가 돼야지 진정한 탄소 중립 시대, 기후 변화 대응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석유화 기반 에너지라는 부분은 바로 재생에너지, 뭐 풍력, 저희 얘기하고 있죠. 태양열 얘기하고 있죠. 바이오디젤 내지는 바이오가스 또는 바이오가스에서 메탄이 발생하는데 그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수소화 기술들 또는 에너지 융합 혁신 기술, 실제 그러한 수소 전환시켜서 메탄가스를 정기화시킨다든지 바로 연소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수소로 전환시켜서 실제 이제 그 수소 연료 전지 쪽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이제 융합적인 기술. 요거는 하나 썼는데요. 과거에는 원자력 발전을 쓰면은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유럽 쪽에도 녹색 기술 쪽에 이제 원자력 발전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폐해나 이제 방사능의 오염이는 히로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의 이제 좀 거부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원전도 CO2를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도 이제 녹색 기술 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석유화 기반 에너지가 이제 가야 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재생에너지 발생하는 데 있어서 킬로와트당 생산하는 코스트가 과연 맞느냐? 그런데 원자력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새로 신설해주는 원자력 발전소의 코스트 대비해서 지금 재생에너지 쪽이 조금 더 낮습니다. 왜냐? 과거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최근의 기술로 갖고서 지으려면 훨씬 더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안전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두 번째, 소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석유화 기반 부분에서 바이오매스, 또 바이오매스 기반 케미칼 내지는 기반 플라스틱으로 넘어가야겠죠. 또는 석유 소재, 감소 혁신 소재. 약간 SKC 같은 경우는 라임엑스라는 탄산칼슘을 활용을 해서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을 시킨다든지 또는 일반 성형 기술에서 발포 기술을 통해서 실제 웨이트를 사용량을 줄인다든지 또는 방막으로 용기를 만들어서 더 용기, 생수 용기라든지 음료 용기 배출을 할 때 웨이트를 작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음료 업체들은요 그 충진 후에 너무 얇기 때문에 탑로드를 못 견디니까 질소 충진 방식을 지금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얇으면 이게 찌그러지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활용을 해서 지금 이제 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줄여가는 부분이 있고요. 바이오매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분 사탕수수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좀 있기 때문에 3세대인 해조류 쪽으로도 이제 넘어가는 연구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투자 내지는 산업화시키는 부분을 향후 앞으로 5년, 10년 긴 안목으로 좀 보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생산 에너지 및 소재 외에 나와 있는 플라스틱이든 또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기술 부분이 또한 이제 탄소 중립형 그러한 이제 산업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화학적 리사이클에 대한 지금 방금 설명을 해주셨죠. 두 번째가 유기적 리사이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오늘 환경부에서도 나와서 이제 그 정책 발표, 정책 반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작년 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요. 생분해 소재를 갖고서 뭔가 중간 소재를 만들어서 봉투라든지 실제 생분해니까 친환경 인정받았던 그런 업체들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해서 이제 매출을 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 그럼 당장 어떻게 굶어 죽으란 말이냐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금 환경부 쪽에 이제 많은 컴플레인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실제 국내에서는요, 이 유기적 리사이클에 대한 산업 부분이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올가닉 리사이클링 개념에서 회수를 전제로 해서 이를 질 좋은 퇴비화를 시키는 쪽으로 가정을 가서 그 부분을 다시 리턴 시켜서 다시 그 작물을 사용하는데 사용을 해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환경부가 예전서부터 이제 그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혐기와 퇴비화를 하는 산업붐을 안 키웠습니다. 왜? 환경부가 그 반영을 잡으려고 해도 실제 농림부 내지는 실제 다른 부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법 개정이라든지 이렇게 갔어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퇴비화시키면 법에 걸립니다. 이건 퇴비화법, 퇴비 관련된 법을 개정을 시켜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걸 그동안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유기적 리사이클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생분해나 이런 부분에 왔을 때 회수가 전제 안 되고 버리는 조건인 거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생분해라 그러면 다들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자연분해입니다. 자연분해라는 얘기하는 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대기 중에 놔둬도 얘네들이 저절로 산소와 옥시데이션도 생기고 또는 대기 중에 있는 균주하고 해서 이게 전 소멸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 생분해라고 봤는데 생분해 안에는요, 원래 엄밀히 따지면은 혐기성 생분해와 호기성 생분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에어로빅이냐 에어로빅이냐인데요. 에어로빅 호기성이란 게 퇴비화 과정입니다. 아까 전에 58도라고 황성현 단장도 얘기했을 때 58도의 노이로제라고 그랬었잖아요. 58도라는 부분이 실제 퇴비화를 할 때의 58도 이상의 조건에서 균주가 충분한 수분에서 넉넉한 조건에서 바로 생분해가 생기는 게 바로 퇴비화입니다. 실제상으로 그 외에 일반 상온상에서는요, 거기에서 그 조건에서 생분해가 되는 수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멀칭 필름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홈 컴포스터블 데그레데이션이 된다는 제품들이 이제 유럽 쪽에서 인증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통 알고 있는 PLA나 이런 부분들은요, 호기성으로 퇴비화가 가능한 거지 생분해 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혼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생분해 그러면 이렇습니다. 환경부나 이렇게 저 산업부 쪽 보면은 그 공무원들도요, 생분해다 그러면은 그거 약해서 못 쓰잖아요. 그 얘기는요, 그냥 자연분해를 컨셉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도 그랬습니다. 그 동안에 그 생분해 소재에 대해서는 대형 마트 내지는 실제 리커버리 그러니까 회수를 안 하고 그냥 버려도 되는 그런 이제 폐기물 부담금 면제 조항을 주면서 장려를 시켰었거든요. 그게 불과 이제 3년 전만 해도 그러면은 일반 일회용 봉투를 못 하니까는 생분해 수지로 하면 되겠지 하고 쫙 갔어요. 수지도 공급이 안 되는데 막들 이제 필드에서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됐는데 지금 와서 생분해라고 안 해주면 어떡하냐. 근데 생분해가 아니라서 안 된 게 아니고요, 일회용에 대한 플라스틱을 감축을 시키다 보니까 일회용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는데 주로 일회용 규제하는 대상들이 생분해 소재가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그 점 때문에 생분해를 사용하지 마처럼 보였는데요, 생분해 소재만큼 친환경성을 갖고 있는 용도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멀칭이라든지 어망어구 얘기하지만은 어망어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쪽에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쓰일 수 있는 좋은 소재인데 그걸 이제 실제상으로 앞뒤 안 가리고 일회용 규제에서 그 부분을 해버리니까 이제 기업체들에서는 지금 이제 컴플레인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환경부도요, 요 지금 말씀드렸던 유기적 리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연합에서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고, 회수 체계를 갖춰서 그 부분을 보여주고 기업체들에게 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고 시범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이걸 구축을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가자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적 리사이클 부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 국내에서도
지금 생분해라고 얘기하는 PBAT 포함한 것들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분을 그쪽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단지 소각밖에 안 됩니다. 소각되면 PBAT 같은 경우는 다 페트롤륨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앞서 말씀드린 탄소 중립에 반하는 거거든요. 온실가스는 증가합니다. 아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PBAT 부분에서 부탄다이올 부분을 이제 바이오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생분해 소재가 되겠죠. 이거는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환경부에서 얘기했을 때 나눴던 게 생분해와 바이오 플라스틱을 나눴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제품을 기획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고 하실 때 그 관점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뭘 해야 될지 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다회용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요즘 이거 핫합니다. 폐플라스틱 일회용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다회용기 부분을 대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난주에 그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다회용 용기 11개 업체가 모여서 그 실적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연합에서 그 후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감해 보면 지금 저희가 잘 모르지만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 일회용 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의 시스템 리커버리에서 다시 그 부분을 같이 협약이 돼 있는 식당으로 공급하는 이런 체계가 앞으로는 이제 그 지자체별로 이제 활성화가 돼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시면 이제 여러분들께 생각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다회용 용기가 이제 내구성 있게 쓰이고 더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스 용기도 있고 플라스틱 용기도 있습니다. PP나 뭐 ABS 이렇게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 부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탄소 중립 소재로 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회용 용기에 대해서 만약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소재나 사출적으로 보신다면은 그쪽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내가 갈 수 있는 거를 지금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갖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 전체적인 자원순환 3축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미래에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일은 줄여야 되겠죠. 석유계는 앞으로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석유의 탄소는 줄여야 됩니다. 리사이클 회수 및 물리적 화학적 리사이클 안에서의 석유계의 비중은 자꾸 낮춰야 됩니다. 왜 그러면 지금 뭐 바이오플라스틱에서 이 자연유래탄소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거 왜 확 못 올리냐? 비싸잖아요. 지금 당장 못 합니다.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도 지금 아직 많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어느 날 이걸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단계적인 30년까지 또는 25년까지의 30% 또는 20% 이런 단계적인 걸 갖고 가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앞으로 꾸준히 앞으로는 자연유래 탄소로 이루어진 폴리머로 전환이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리사이클 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한 축이고요. 여기서 지금 나오게 되어지는 웨이스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LG화학 쪽 오늘 발표를 했었지만은 그분에서 올레핀 게 P나 PP, PS 부분에 국한된 얘기인데요. 그 부분은 열분의 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점은 당장에 리사이클을 할 수가 없는 화학적 또는 물리적 리사이클을 할 수 없는 데미지를 많이 먹은 또는 오염이 아주 심한 것들은 액상 연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열분의 유 같은 경우는 또 난 에어로빅 조건에서 분해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CO2 발생이 적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탄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 과정 중에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애쉬량 내지는 잔전물을 줄인다는 거에서 폐플라스틱 문제를 좀 이제 넘치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책이다. 그렇지만 탄소 중립형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일을 안 하고 아까 전에 그 납사의 대신으로 얘가 넣게 되면은 이쪽은 양이 줄겠죠. 그 측면에서는 또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탄소 중립 왜 더 빨리 늘어나는 부분을 지연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요 웨이스트 중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기 폐기물 내지는 폐수지. 그러니까 플라스틱 중에서도 지금 요점을 못 가고 이제 생분해가 가능하거나 연소가 가능한 것들은 에너지 회수 쪽에서의 컴파운딩해서 유폐기물, 예를 들어서 버려지는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 또는 이제 식품산업 쪽에서 나오는 쌀겨, 이게 햇반이나 이런 거 할 때 쌀겨 엄청 나오거든요. 또는 이제 옥수수 가공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껍질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땅콩 가공을 할 때 땅콩 나오는 껍질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컴파운딩을 통해서 열 에너지 회수 쪽으로 가면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느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자연 유래되어진 유기 폐기물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연소량을 연소 에너지를 확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실제 이때 에너지 부분을 회수를 하면서 유기물 부분은 실제 자연에서 온 CO2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비중만큼은 실제 이제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순환에 있어서 에너지 순환의 자원 순환 축이 있겠고요. 이 부분도 여기에서 나오는 오일과 실제 이제 석유계하고 바이오플라스틱의 비율에 따라서 점점점 석유 유래보다는 자연 유래 CO2로 전차 전환이 돼 가야겠죠. 앞으로 5년, 10년간. 실제 또 여기서 나온 거는 음식물 쓰레기나 유폐기물 내지 생분해 수지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이 생분해 수지는 PLA뿐만 아니고 PBAT, PBS, PHA 다 포함하여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바이오가스화를 시키고요. 이 바이오가스화를 시켰을 때에 이제 실제는 나머지 잔전물은 퇴비화를 시켜서 다시 플랜트, 옥수수 또는 사탕수수 이런 쪽으로 퇴비 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턴되어져서 바이오매스에서 나오는 또 바이오가스 디젤 부분을 에너지화 시키든지 이 부분은 또 바이오플라스틱의 원료로 쓰이는 요 자연 생태계 자원 순환, 올가닉 리사이클이라는 부분 요 크게 세 가지 축을 갖고서 앞으로 사업 부분을 하실 때 항상 고려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깊은 해안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왜 탄소 중립이고 탄소 중립 산업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을 갖고서 작년에 각 학계 연구소 분들 다 모셔서 한 11분의 그 전문위원을 모시고 탄소 중립 인증이라는 부분이 뭐냐, 소재가 뭐냐 이런 데 인증 수립을 했었는데요. 그때에 바탕했던 게 앞쪽 거고요. 그때 나온 걸 갖고서 실제 그러면 앞으로 GPA 그린 플라스틱 얼라이언스 그린 플라스틱 연합에서는 회원사들과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에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22년도에 추진할 사업 요 크게 네 가지로 좀 추려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식품용 물리적 재생 PET 버틀입니다. 아까 전에 홍 파트장님 계셨지만 화학적 리사이클도 있지만은 국내 쪽에서 작년에 환경부하고 식약청하고 같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쪽에서도 실제 기준, 프레이크의 기준이 있고 이러한 프레이크 기준에서 만들어진 회수되어진 PET, 프레이크는 펠렛은 식품 포장용 용기로 쓰일 수 있다라고 기준을 냈습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식품용 물리적 재생 이제 PET 버틀 하는 거를 연합 내에 회원사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요. 올 5월 달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재생 락타이드 PLA입니다. PLA 아까 좀 말씀드렸죠.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PLA만한 탄소 중립형 소재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요구되어진 퍼포먼스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지만요. PLA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비화시키는 소재지 생분해 소재가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생분해라는 소재가 우리가 자연분해라는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생분해라는 말을 쓰는 순간에 PLA는 매도당합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퇴비화가 가능한 소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PLA는 그런 PLA를 다시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한 25년 되면 100만 톤 정도 생산을 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내 쪽에서 한 5% 정도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또 한 10%는 10만 톤, 5만 톤에서 10만 톤이 가겠죠. 그 부분을 회수를 해서 다시 락타이드화 시키는
과제입니다. 거기서 하이엔드 쪽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까지 가는 단계의 과제가 두 번째가 있고요. 앞서서 그 에너지 리사이클 축에서의 그 혐기 바이오 가스에서 바이오 메탄을 만들고 이 부분을 수소로 전환하는 부분을 연합 내의 회원사들하고 컨소시엄을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대 인증 부분에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탄소 중립 GPA 22년 주요 사업 부분에서 고순도 자원 순환형 리사이클 PET 버틀 개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기 개발하고 있고요. 이건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뒤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CR 페트 용기에 이제 펠렛화해서 식품 접촉 기준 유해 물질 제거와 성형 공정 생산성에 이제 방해되어지는 이물들을 제거하는 거고요. 실제 이 과정에는 고상 중합이 들어갑니다. 실제 지금까지 식품 컨택용 쪽에서는 케미칼 리사이클한 페트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게 화학적 리사이클 부분이었고요. 근데 실제 물리적 재생을 와서 다시 리멜팅을 고상을 한 거를 화학적 재생으로 발 거냐 아닐 거냐 이런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고상 중합도 실제 중합이거든요. 케미칼 리액션을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고상중합을 활용한 부분에 많은 휘발 물질이든 유해 물질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기술 부분을 갖고서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케미칼 리사이클까지 안 가고 생산성이 뛰어난 그리고 깨끗한 푸드 컨텍스트 쓸 수 있는 PET 레진을 개발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는 열 안정성과 실제 이물 컨트롤 부분이 제일 주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한 4년간 한 30명의 인원이 투입이 될 거고요, 연구원이 투입이 될 거고요. 요 이후에는 이제 상업화 부분으로 이제 가져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면은 실제 이 PLA의 전분 이제 스타치에서 락틱 애시드를 만들고 퍼멘테이션 만들고 요 부분을 실제 가수화시켜서 제품을 만들죠. 여러 가지 산업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는 물리적 재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PLA 물리적 재생 얘기하면은 물리적 재생이 돼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PLA는 화학적 물리적 재생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소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화학적 재생 부분이 국내 기술적으로 없어요. 이 부분은 다시 락타이드화 시켜서 다시 신재에 가까운 걸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전 페트를 리사이클할 때 실제 메탄올시스와 글리콜리시스와 또는 이제 하이드롤시스 세 가지 강정이 있는데 실제 이제 PLA 같은 경우는 하이드롤시스를 통해서 원부 단위로 이제 저분자량을 만든 다음에 다시 백파이팅을 통해서 사이클릭화 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락타이드를 만드는 이런 과정의 이제 화학적 재생의 이제 과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갖고서 실제 이제 물리 발포 내지는 해서 경량 부품 내지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제 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과제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향후에 계속적으로 연합에 공진하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겁니다. 그럼 PLA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전에 설명한 황센터장 내에서 이제 보셨을 텐데요. 실제 요거는 락틱에서 올리고머를 갖고서 이렇게 락타이드화를 시킵니다. 폴리에스는 보통 이제 그 에스테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에틸렌 글라이콜을 빼내거나 축중합할 때의 에틸렌 글라이콜을 빼거나 실제 에스테리피케이션 과정에서의 이제 물을 빼는 과정, TPA 공법에서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고중합들을 만드는데요. PLA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면 고중합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락틱 애시드 두 개를 연결시키는 락타이드화 시켜서 빠른 속도의 반응을 생기면서 링 오프닝이 되면서 프로포게이션이 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분자량의 PLA를 만드는 거고요. 과거 초기 개발할 때보다 지금은 이제 생산 설비나 내지는 이제 기술이 개발 많이 돼서 과거에 그냥 그 생분해성만 얘기하는 그런 수지가 아닙니다. 이제 PLA는 상당히 물성이 우수한 뛰어난 탄소 중립형 소재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왜냐? 지금 보시면은 PLA하고 PGA 같은 건 폴리락틱 애시드, 폴리글리콜릭 애시드입니다. 대표적인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물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텐서 스트렝스 53, 영스 모듈러스 한 2.4, 일롱게이션 한 5%, 그 다음에 이제 플렉서 스트렝스 좀 많이 더 92 정도 됩니다. 모듈러스 한 3.4. 페트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페트 같은 경우는 가공 온도는 오히려 더 PLA가 낮습니다. 근데 텐서 스트렝스나 이런 거 보면 유사 수준 오히려 더 낮죠, 더 좋죠. 그 다음에 영스 모듈러스도 페트는 한 3.5, 2.4. 그 다음에 일롱게이션 브레이커에서 5%, 물론 페트는 일롱게이션이 잘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5% 정도의 이제 수준에서 유사 수준이고요. 이제 플렉서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92에 지금 페트 같은 경우는 118, 이 정도. 실제상으로 봤을 때 이게 확연히 낮은 물성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페트가 쓰일 수 있는 용도 정도의 이제 생활용품 내지는 다양한 용기 용도를 쓰일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소재고 바이오매스 100%짜리 플라스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탄소 중립형 소재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소재가 매도를 당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뭐 안타깝지만은 국내에서 아직 제대로 생산을 할 수 있는 데는 없고요. LG화학이 이제 아까 일리노이즈 이제 공장에 있다 진다는데 해외 공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원보 원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국내 기업이 만들어서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되는 기회가 이제 생길 거고요. 국내 쪽에서의 이제 국산화시키는 부분들은 좀 정부 주도 하에서의 이제 기업체의 컨소시엄 통해서 이제 만들어 보는 것도 좀 한번 앞으로 좀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PLA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처웍스, 토탈 코비언 이름이 바뀌었죠. 토탈 에너지 코비언으로 이제 지금 바뀌었는데요. 또 중국에서 하이선, 그 다음에 BBCA. 지금 여기 지금 코리아팩 전시회 때 OD 쪽에 가시면 BBCA 부스가 있습니다. 이 중국의 신성으로 딱 떠올랐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의 한 40만 톤까지 공급을 한다. 이게 단위가 지금 빠졌는데요. 40만 톤입니다. 40만 톤을 공급을 하겠다. 그다음 하이선 같은 경우도 지금 가면 네이처웍스 같은 경우 디버틀레킹 시켜서 22만 톤, 23만 톤까지 보고 있고요. 토탈 코비온도 지금 디버틀레킹 하면서 이제 증설까지 해서 지금 한 19만 톤 보고 있고요. 토탈리 25년 되면 한 100만 톤 정도 공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 PLA 락타이드 재생에 대해서 좀 과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는 지금 아직 시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효진이라는 회사가 PCCU라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플라즈마 카본 컨버전 유니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아까 말씀 메탄 가스, 바이오 쪽 메탄과 거기서 발생한 CO를 따로 포집을 해서 얘네들 반응을 시키면은 일산화탄소, 모노다이옥사이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드로젠, 이제 H2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이제 화학 쪽 공업업체에서는 이제 수소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수소화가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CO도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에 만들어지는 거를 실제 메탄가스 부분을 수소화 쪽으로 전환시키면서 유용하게 쓰이는 그린 수소를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입니다. 지금 이제 여수 쪽에 이제 공단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전남 쪽하고 전남 쪽 여수 쪽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좀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렸던 인증 부분입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그 전문위원들 11분 모시고 한 5차례 워크숍을 통해서 인증을 만들었고 그 인증 수립 내용을 간담회를 작년 11월 11일 날 진행을 했었습니다. 고대 쪽에 그 오제리 재단하고 같이 해고 그 부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그 인증 체계를 지금 갖춰가고 있는데 자연유래 탄소 플라스틱 부분은 지금 작년 12월 달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호는 SKC가 1호 인증 가져갔고요.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의 그 내용의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신뢰성 또는 품질 인증, 사용 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증에 대한 신뢰성 확보입니다. 리사이클 쪽에서는요, 실제 이제 함량 또는 품질 등급 부분에 대해서 부분을 볼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알팩 과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기준을 표준을 만들고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토콜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편하고도 좀 얘기는 좀 시작은 했는데 뭐 요 부분을 나중에 ISO까지 이제 가져간다? 이건 너무 좀 욕심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단은 그 부분을 국내 쪽에서 만들어서 신뢰성 있게 그 품질 내지는 사용 함량에 대해서 가져가면, 그리고 또 신뢰 있는 기업이 쓰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인증의 그 레퓨테이션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유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C14 측정에서 베타라든지 국내선 카트리에서 그 부분을 C14에 대한 이제 그 함량을 리포팅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 자연유래 플러스 소재에 대한 안정 환경, 그러니까 유해성에 대한 검증까지 리포팅이 돼야지 이제 그 인증위원이 그 엄격하게 좀 심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포팅을 근거로 해서 자연유래 탄소 인증을 좀 주기 시작했고요. 주가 이제 PLA 중심의 바이오매스 기반의 이제 소재들로 지금 현재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저감 소재 같은 경우는 아까 경량화 내지는 또 라임엑스 같은 또는 이제 그러한 것들 이제 자연유래 또는 유기물을 들어가 있는 부분을 좀 할 거고요. 아까 전에 환경부에서 얘기했던 24년서부터 이제 과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컨셉을 넣어서 포장재에 대한 기술 개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24년부터 환경부도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 이런 부분을 개발을 독려를 하고 사용을 하게끔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뭐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에는 그게 공지가 되겠죠. 24년부터 과제가 돼야 되니까 내년에는 공지가 되고 그에 대해서 뭐 RFT 내지는 예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태비화 부분은 항상 골치입니다. 올가닉 리사이클 쪽 얘기인데 지금 멀칭 필름 같은 것만 해도 국내에서 지금 제품화된 것들이 있는데 진정한 생분해냐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제품인데도 강원도냐 전라도냐 경북이냐 어느 진영에 따라서 분해도가 다릅니다. 왜? 들어있는 균주라든지 온도라든지 바람 정도라든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 기준은 될 수가 없어요. 국내 쪽은 이제 대부분 이제 해외 인증 받았던 이제 PBAT라든지 또는 PLA 근거로 해서 그 제품을 얼른 만들어서 이제 멀칭 쪽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지금 농업과학기술원 쪽에서 지금 국내에 상업화되어 있는 제품들에서 이제 평가를 올해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으로 갖고서 이제 국내에 그 실제 태비화 시키는 그런 인증 부분에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년도에 그런 시험법이 세팅이 되고 가는 부분들을 갖고서 이제 요 부분 태비화 요 가능 소재 쪽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요 기준 마련에 있어서 좀 많은 좀 한 1, 2년간의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전반적으로 연합에서 그린 플라스틱 연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부분하고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PET 버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당장에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케미컬 리사이클이 낫냐, 메카니컬 리사이클이 낫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해외 쪽에서는 호주나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는 벌써 한 15년 전서부터 이 케미컬 리사이클이 아닌 메카니컬 리사이클에 대한 수질 부분에 연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코카콜라가 중심으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했고요. 특히 호주 쪽은 실제 이 부분에서 리사이클을 안 쓰면 안 된다는 의무 사항을 벌써 15년 전에 만들었어요. 해외 쪽은 빨리 진행되고 있었죠. 근데 국내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유럽, 미국 쪽만 해도 예를 들어서 각 스테이트별로 이제 법이 좀 다르지만은 신제 페트를 버진 PET를 팔 때 적어도 10%의 리사이클드 페트는 의무적으로 같이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주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저희가 많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제가 15년 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코카콜라하고 같이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 이렇습니다. 일반 PCR 패트 갖고서 이 레진 자체 거를 보면요. 이 버진이고요. 이제 PCR 팹 100%고요. 실제 이걸 고상을 해서 이제 프레이크를 고상을 해서 다시 펠레트화를 시켜서 레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으로 해서 이제 섞어서 쓰는 건데 실제 PCR 부분에는 이런 이물들이 많습니다. 지금 알팩 과제를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연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정 물성에서 보면은 PCR 팹과 일반 버즈 팹을 보면은 스피드라이트 이제 열결정화되어 있는 그 스피드라이트의 사이즈가 얘는 보이죠. 얘는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이거 저 하시면 제가 사은품 드립니다. 아시는 분? 안 보이는 이유는요. 얘 결정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핵제에 작용할 수 있어서 너무 많은 작은 마이셀이 형성된 게 그래서 까맣게만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이걸 더 확대하면은 작은 이제 수나노의 거의 뭐 1, 2마이크론의 그런 사이즈 게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일 뿐이지 엄청난 원래 편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 보니까 결정화 속도가 빠른 거죠. 성형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결정화 속도가 빠르면 투명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열정적인 물성이고요.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레어메터를 통해서 한 300도 상에 있어서 열안정성 서로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MV의 변화를 시간적으로 보면 버진에 대비해서 상당히 빨리 그죠? 열안정성이 떨어지죠. 실제 이제 PCR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컴파운딩을 하거나 실제 재생을 할 때 열안정성 개선을 하기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케미컬 리사이클에서는 원체의 생산을 할 때 레시피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열안정제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케미컬 리사이클은 커버가 됩니다. 근데 물리적 리사이클은 이런 부분 생각을 안 하고 가면은 실제 물성이 도달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거 보시면은 프리폼 같은 경우는 이게 크로스 링킹 되는 부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흐름성이 안 좋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출압에서 보합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그냥 일반 버진 조건을 하면 쇼테이지 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갖고서 블로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버틀을 블로잉을 해서 실제 현장에 가보면요. 이 병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막 날아가는데 눈에 안 보여요. 이 휠이 금형이 한 15개, 16개 들어있는 게 회전을 하는데 그 속도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런 고속 생산 조건을 맞춰줘야지 실제 생산성이 확보가 되고 코스트가 확보되는 거죠. 실제 코스트 부분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근데 PCR 그냥 100% 쓰면요. 터집니다. 앞에 있던 이물 부분도 있고요. 레어전 특성에서 이제 연실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병을 갖고서 실제 버스트 테스트를 한 결과인데 실제 파이널 쪽에서의 견디는 정도는 유사하더라도 안에 이제 리플레스 돼 있는 그 실제 물량으로 보면은 상당히 적은 양이 들어가죠. 저 정도만 들어가도 팡 터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만큼 레질런스가 떨어진다, 스티프하다. 이제 PCR 100%만 봤을 때요. 그런 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잉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은 버진과 이제 PCR의 섞은 비율, 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열을 할 때의 온도에 따른 실제 분량률을 본 겁니다. 원래 섞어서 지금 현재 뭐 그냥 그 메케니컬에서 만들면 되지. 근데 얘네들을 갖고 와서 100%는 못 쓴다는 겁니다. 품질을 올리지 않으면요. 실제 이런 분량들은 납니다. 고속 생산이기 때문에. 피트 쪽에서 구멍이 난다든지 터지는 현상이 납니다. 그에 대한 이제 퍼센테이지고요. 실제 이제 온도가 낮고 PCR 비율이 높으면 이건 개선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PCR인 거죠. 뭐 거의 뭐 100% 그냥 넣으면 다 터집니다. 실제 공정에 대한 블로잉 공정과 실제 그 버진에 가까울 정도 PCR의 양 부분의 컨트롤이 필요한 거죠. 한 요 정도 수준 그럼 판단해야겠죠. PCR의 품질에 따라서 이게 훨씬 더 퍼센테이지는 더 낮출 수는 있겠죠.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 부분을 이제 과제 부분에서 가는 거고요. 사출하는 온도에 따라서 분량률이 달라집니다. 25%에서 270도와 280도인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 낮은 온도에서만 116도 정도에서 블로잉을 했다 쳤을 때도 분량률 차이는 2배가 차이가 나죠.
이런 부분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녹여서 만들면 되지. 그래서 병에 쓰면 되겠지. 이거는 너무 단순한 생각인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물성에 따른 적합 가공 기술뿐만 아니고 이런 제거에 대한 이제 기술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알페가제 같은 경우는 저 이제 DY 폴리머라고 뭐 들으신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고상중합 사업을 놓고 한 10여 년 전서부터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앞서가게끔 고상중합을 한 페트를 개발을 했고 유럽 쪽에도 수출까지 하는 그런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리사이클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과 산수, 그 다음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KCL 연합이 같이 해서 지금 요 고순도 자원순환형 리사이클 페트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타겟 부분은 처음에 이제 100kg 이상, 그 다음에 2만 개, 2만 개 이상의 그 부분으로 이제 만든다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과제 부분 더 높은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금 따지면은 5톤 이상의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만 개가 아니라 뭐 10만 개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고속 생산에도 가까워질 수 있게끔 이런 타겟치로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폐수 처리 비용 뭐 여기 코스트 절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고순도화 할 때에 실제 그런 이물 제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순도화 시키는 기술 부분하고 그다음 블로잉을 할 때에 실제 적합 공정 기술하고 금형 개발 및 사출기도 마찬가지죠. 스크루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열을 덜 받으면서 가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파라미터 최적화에 대한 과정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보는 측면은 기술적인 측면이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제일 좀 하는 화학적 리사이클도 있지만은 이러한 저급 플라스틱의 재활용 기술을 이제 확보한다 해서 버틀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사이클에 대한 의무 사용량이 늘고 유럽 같은 경우는 25% 이상이라는 게 25년서부터 20% 이상 또는 30% 이상 아니면은 시장에서 유통 못한다. 지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수출하려면은 그거 지켜야 되겠죠. 근데 소싱을 잘 못하면은 해외 다 수입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국내에서 나는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포장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미션입니다. 그 부분을 갖고 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제 폐플라스틱의 활용, 좀 고활용 쪽으로 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도 내고 실제 CSR 측면에서도 이제 기여를 한다라는 부분을 여러 이제 기대 효과를 가고 지금 보고 있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